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상위권과 중위권의 교육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대입 전략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비 고3 학생들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올해 수능 분석과 대입 전략,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공부 방법을 짚어봅니다. 또 SNS 막말로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신동수 선수 소식과 코로나19 확산세 등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중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 역시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역 연고팀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신인 선수가 SNS 막말 파문으로 방출됐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삼성 라이온즈 신동수 선수의 비공개 SNS 계정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선수는 자신이 기차를 탔는데 앞좌석에 장애인이 탔다, 나 장애인 공포증 있는데 라던가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고생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산삼보다 몸에 좋은 고3 이런 게시물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선배 선수들을 놀리고 비하하는, 조롱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팀 코치인데요. 코치를 조롱하고 이 좀 욕하는, 비하하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KBO가 보낸 코로나19 자가 점검 요청 문자에 욕설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대구를 연고팀으로 하는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표현들도 일삼았습니다. 이 신동수 선수는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드 전체 75순위로 삼성에 지명이 됐는데요. 올 시즌은 퓨처스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이 삼성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신 선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방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팀 그리고 다른 팀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또래 선수들이 동조를 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수 게시물에 동조 댓글을 달았던 이 투수 황동재 선수를 비롯한 삼성 선수 3명과요. 그리고 타 구단 선수 2명도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이번 일 말고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SNS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 한화 김원석 선수가요. 이 팬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구단 지역, 대통령 비하까지 이 SNS 비공개 계정에 썼다가 퇴출을 당했고요. 그리고 기아 이진영 선수는 2017년에 야구 안에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T 장성우 그리고 한화 장시환 등도 SNS 발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와 각 구단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이 스포츠 윤리 교육 등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 신동수 선수가 이 교육 귀찮네, 켜놓고 안 본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 것만 봐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리 SNS 시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인 만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전문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이 선수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이 어른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 성적만을 보고 달려온 선수들의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게 스포츠계 전반의 반성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전문가는요. 공인인 자신의 계정이 공적인 공간임을 이 선수들이 좀 인식을 하고 본인 시사에 관한 주장을 막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이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단 차원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스포츠계 뭐 폭행 등 일련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언급되는 엘리트 체육, 이 성과만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운동만 하는 선수가 되지 않도록 이 교육하는 문화와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SNS가 공인인 선수 개인을 알리고 이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잘못 사용하면 선수로서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 구단은 성적도 물론이지만 이미지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난 안 봐 그렇다고 포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양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유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700명대에 근접하면서 긴장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이 집중됐던 이 대구 사태와는 다르게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상 속 생활 감염이 반복되면서요. 이 방역 당국은 지금이 코로나19 유입 이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리고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되기는 했는데 업종별 그다음에 시간대, 지역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은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에 문을 닫고요. 음식점은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그리고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됩니다. 그리고 뭐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물론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일반 관리시설도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목욕탕은 이 사우나나 찜질 시설만 금지가 됐고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이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현장 노동자들은 이 목욕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하고 싶은 말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이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 혹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업종에 따라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 혼란이 많았는데 이 말을 조금 알아달라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대구, 경북도 수도권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형 2단계, 그러니까 1.5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밤 9시면 거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유흥시설 다수가 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이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유흥시설 다수가 문을 여는데 뭐 풍선 효과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며 우려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클럽, 나이트, 콜라텍 세 곳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 수도권과 달리 다른 유흥시설 5종의 경우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구시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기동 감찰을 늘리고 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와 방역을 다 잡기 위해서 한 고육책인 것은 알겠는데 네.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지금 세분화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2주간 수도권은 이 5번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역 지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당국이 발표를 쏟아내면서 이 신뢰성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이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2단계와 2.5단계를 비교를 해보니 감염을 잡기에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이번에 대유행을 좀 막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각종 행사 지난해들과는 풍경이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신천지 사태 때문에 취소됐던 BTS 대구 공연이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이 무관중 맨선 공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팬들이 몰릴 거를 우려해서 이 장소는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서 해마다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까지 열렸던 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요. 이 내빈 100여 명으로 좀 인원을 축소를 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대구 대부분의 구청들은 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그리고 연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찾아오니까요. 올해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례 없이 차분하게 보낸 연말도 지나고 보면 한 시절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융거래와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할 때 쓰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습니다.
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졌습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요. 지난 1999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서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이 독점적 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지금껏 쓰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이제 더 못 쓰나요?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답은 아닙니다. 이 공인인증서도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유효 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바꾸거나 아니면 민간인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은행들과 금융기업들은 이 얼굴이나 패턴, 지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쏟아내면서 이 더 쉽고 편리한 인증서를 개발하는 데 경쟁이 나섰습니다. 이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송금 기능을, 그리고 네이버는 이 네이버페이의 결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추가 앱 설치 없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스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뱅크사인은 앱 하나로 이 모든 은행에서 다 쓸 수 있기는 하지만요. 한 번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도 인증서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각 은행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100%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소 편리해진 것 같긴 한데 보안에 여전히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와 함께 이 컴퓨터에요.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해서 이 PC랑 충돌이 좀 잦았고요. 그리고 일부 웹브라우저만 지원을 해서 해외에는 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에 의무 조항, 사용 조항이 삭제됐지만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됐으면 책임을 물지 않아도 돼서 계속 존속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7만 5,710건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가짜 악성 앱을 사칭한 앱이 급증하는 등 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네. 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는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으로 전자서명이 늘어날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여러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가 되면 이 생체 인증이나 패턴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안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위 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 자료 보호 장치 등의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에만 이 민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이 각종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결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만 공인이란 말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약간 불안감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 확산만큼 뉴스가 집중됐던 곳 바로 국회입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을 하면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모두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이내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법과 경찰법, 5.18 특별법도 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이번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는 공수처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건데요. 네. 현행 7명에서 6명 이상 찬성해서 이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지만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로 이 지연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될 때 민주당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 야당의 견제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수 이 있죠. 말이 뒤집혀졌다면서 중립적이지 않다, 현행법대로 가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시행됐지만 출범을 못하고 있는 게 공수처장이 추천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4차례나 회의를 거쳤는데도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거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10일 0시에 필리버스터가 끝났고요. 민주당은 다음 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결국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생 법안이 또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비판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입법의 첫 문턱인 법안 소위가 정기국회 100일간 평균 4.5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 법사위나 행안위, 정보위 등은 이 평균 4.5회를 훨씬 넘게 열린 반면에요. 네. 이 쟁점 법안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복지위, 과방위, 산자위 등은 비교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평균보다 더 적게 열렸습니다. 때문에 이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리고 택배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 노동자 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는 사실상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요즘 오르고 있는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 좀 액션을 보여주는 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 야당 공수만 바뀌었을 뿐 이렇게 매번 싸우고 이 발목 잡는 행태에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두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쳤을지는 이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이 이어지면서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입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합니다.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이신 김원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학원 진학지도실장이시죠. 윤희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사회적인 영역이 새롭지 않은 게 있었겠습니까만 특히 이번에 치러진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대학 입학 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올해 코로나 시기에 치러진 수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지요. 짧게 한번 말씀만 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능이 올해 코로나 시기에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 수능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김현철 선생님. 예. 2021 수능이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의 말처럼 2021 수능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작년에 비해 다소 어려웠고, 자연계열의 수학 가형은 다소 어려웠고, 인문계열의 수학 나형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영어는 지난해에 비해 쉬웠고, 한국사는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지만 응시자가 많은 사회문화, 생명과학 1, 응시자가 적은 화학 2, 그다음에 지구학 2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어렵지는 않았다, 평이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올해 수능만이 아니고 최근의 수능을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하고 이렇게 특징 지을 만한 수능의 그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올해 나타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최근의 수능 시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변별력이 유지되는 시험을 출제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수험생들 사이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면 수학 29번, 30번 4점짜리 주관식을 몇 해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쪽 난이도는 낮추고 중간 문항, 학생들은 중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네. 중간 문항의 난이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주 수험생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는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출제위원장도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선발고사로서의 기능 그리고 고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이 원칙을 지금 계속해서 잘 지키는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그야말로 그 초고난 난이도의 문제는 없었지만 중난이도 문제를 레벨을 약간 올려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서 선발하는데 학생들의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문제들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변별력과 예. 그리고 그 골고루 분포되게 하는. 시험 치자마자 보통 학생들이 그날 당일날 저녁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채점을 해서 가채점한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에서도 대구 지역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수합해서 결과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선생님. 먼저 대구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수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는 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 만점자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대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학 가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폭 하락하고 반면에 수학 나형, 인문계의 수학 나형은 반면에 이 평균 점수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 만점자의 비율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문화도 역시 평균 점수의 하락과 만점자 비율이 하락을 했고 생명과학 원도 역시 이 평균 점수와 만점자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절대 응시자의 감소가 눈에 띄었고요. 지금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결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예측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3.2%라는 예년보다 한 2% 정도 상승되는 결시율이 나타났는데 이 수험생 감소에다가 결시생이 증가한 것은 수시와 정시에 분명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선생님,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대 응시 인원 감소와 그러니까 응시자의 결시율 증가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수험생이 54만여 명이었는데 결시생이 6만 2천 명이고 올해는 수능 원서 접수자가 49만 명인데 결시자는 6만 4천 명이었습니다. 네. 숫자가 적은데도 결시율이 더 높아서 네. 1교시 기준으로는 결시율이 13.2%입니다. 그러면 응시생끼리 비교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 6,7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등급이 4%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만 6천 명에 4% 하면은 건 한 2,200명 넘는 1등급이 줄어든다는 네. 거죠. 1등급이 이 정도 줄어들면은 의예과나 인기학과의 그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수시 지원한 학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시에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정시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이월이 많이 되는데 올해는 최상위권 학과는 더 많이 정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수험생 감소가 지금 전국의 4년제와 전문대의 모집 정원은 55만 5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수능을 응시한 학생은 42만 6천여 명이니까 당장 원서를 낸 수험생이 몽땅 다 입학을 한다고 해도 지금 13만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구 경북은 모든 수험생이 몽땅 다
다른 지역으로 유출 안 되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2만 명을 2만 명 정원을 못 채우는 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4년제도 사상 처음으로 실질 경쟁률이 1대1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중하위권 소위 그 비인기 학과는 사상 유례 없이 정원 충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중상위권 대구 지역의 중상위권이나 중하위권을 비교해 볼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네. 심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취업에 유리하다거나 이런 학과는 경쟁이 더 경쟁자들이 몰리고 나머지는 더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신입생 확보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종합하자면 대학 그 자체만 가자고 한다면 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정말 가고 싶은 학과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이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데 지금까지 대략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올해 대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일이죠? 수능 성적 발표일이. 네. 23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곧바로 사실 이번 주를 끝으로 대부분의 수능 입시가 마무리되었고 남은 것은 이제 정시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일인데 점수가 나와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정말 본인에 맞는 건 실시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실제로 정시에 지원하기 전에 성적 발표 전까지 남은 시간에 최종 지원 전에 꼼꼼히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춘 선생님 먼저 예. 주실까요? 먼저 본인이 이제 지원을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희망하는 대학의 활용 지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이제 주요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그다음 또 이제 이 표준 점수만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권에 이제 이 영남대라든지 계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백분위와 또 이제 표준 점수를 섞어서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서울의 세종대처럼 이렇듯 활용 지표를 먼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에 있는 대학 구성원들, 대학 입시에 하는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학부형들, 일선 학부형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게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시험 한 번 치고 점수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점수 하나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들어갔던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과마다 그럼 또 다 다르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학과마다도 다르죠, 선생님? 예, 학과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시에서는 내가 받은 점수로 가장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가나다군별로 이제 지금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체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군의 한 서너 개 학교, 나군의 서너 개, 다군의 이렇게 해서 방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활용 지표, 즉 예를 들면 인문계인데도 수학에 가중점을 주는 데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해마다 그 지도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자녀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네. 두 가지 측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는 이 대학 이 안은 안 가겠다. 네.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나는 경북대학교 이 안은 안 가겠다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올해는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네.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학생은 가나다군의 안정 위주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일정 수준 이하 대학은 안 가겠다. 이 경우는 재학생이 많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한 군데 정도는 안정을 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방침이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활용 지표, 과목별 어떤 조합으로 뽑는가,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이 활용도를 살펴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같이 이런 복잡한 데서는 전형 요강을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대학으로 가는 문이 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거의 그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 일종의 플로차트처럼 순서대로 나는 올해 무조건 가야겠다. 올해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면 한 해를 더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진학한다 안 한다를 먼저 결정하고 내 점수와 비교해서 전략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과도 학교별로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이게 교육 현장에서 보실 때 이 전략을 잘 짠 학생이 정시에 성공하는 확률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뭐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전략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흔히 보십니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앞에서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문계열이지만도 수학의 가중치가 높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5%가 넘습니다. 반영 비율이. 네. 서울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균관대학, 그다음에 한양대학에서도 이제 상경계열,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전체 수능 성적에서 이제 4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문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잘 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험생들이 정시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에 기초해서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네. 것들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입결 자료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시를 위한 배치표 같은 게 나올 때 이 착시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정시 배치표가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면 카트라인 몇 점 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점수가 또 원래 있는 점수가 어디 가느냐 이게 환산하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점수로 같아도 또 예를 들면은 표준 점수가 같아도 100분위로 하면 같은 점수가 20점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한 데를 택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23일에 성적이 발표나고 나면 여러 입시 기관에서 또 그 배치 기준표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건 역시 최종적인 자료도 아니고 참고 그냥 가볍게 봐야 되지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방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그 학교식으로 환산해서 봐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인터넷 상담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네. 또 요즘은 학교에서 다 진학식별로 그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진학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학생들이 다 이걸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혹시 일선학교나 진학지도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점수나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환산된 점수를 볼 수 있는 이런 뭐 시뮬레이션 시스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니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23일 날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대구 진협에서는 그날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이 실제 실점수를 이제 다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치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시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별 환산 점수로 인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의 가능성을 네. 따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시 상담은 그 어느 곳보다도 학교에서 담임쌤과 상담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도 보면 정시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경우를 흔히 봤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정도의 입시 전략 상담은 기존에 주변에 항상 계시던 선생님들한테 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또 다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어쨌든 올해 수능은 끝났으니까 이제 고2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지금 마음은 벌써 고3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현장에서 보면 올해 고2들은 이미 한 달을 어떻게 보면 까먹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1년이 남은 게 아니고 11개월이 남는 11개월. 이런 고3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고2들 지금 이제 다가오는 고3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상반기까지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현상에서 지금 상황에서 교육 현장 분위기도 고3을 맞이하는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수험생을 지도했던 경험,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고3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수험생도 그렇고 원래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생도 그렇고 교사들도 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등교 계약은 교사와 학생 간의 라포르 형성을 어렵게 해서 입시 지도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2월 상담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러한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입시 지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수능을 6개월 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일정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이 개학 후 학생들은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7월 기말고사 이후 치고는 내심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사이에 이제 돈독한 우정을 싹 틔우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현장에서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예, 이 재수생들도 교실이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네.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 두기도 지키고 밥 먹을 때도 전부 이 비닐 장갑을 껴야 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공부 하나로도 힘이 드는데 제일 문제는 그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 어려움. 특히 재학생은 더 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어느 단원을 끝내면 형성평가든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객관적인 자기평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저희 대학에서도 원격 수업을 한 결과를 채점을 해보면 대면 수업할 때와 상당히 많이 실망스러운 정도로 학습 효과가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원격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학력 격차가 나지 않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안 해서 격차가 나기도 하지만 또 원격 수업을 하면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 사이에는 격차가 또 벌어질 것이고 또 한번 배웠던 재수생과 처음 배우는 고3들 사이에는 또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학력 격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먼저 이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상황을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 다소 이제 부족한 재학생들은 이 장기간의 방학과 그다음에 늦은 등교 개학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늦은 등교 개학으로 학습 의욕은 잃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 능력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입시에 아픈 경험을 이미 한 졸업생들은 이 진학에 대한 절실함이 재학생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학에 대한 절실함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재수생이 원래만 유독 전체 입시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슷합니다. 통계로 보면. 네. 또 재성이 성적이 좋은 이유는 전체 수험생의 3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1등급은
절반 가까이를 과목에 따라서는 재수생이 차지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잘하는 학생만 재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이 없고 지금 현행 대학 입시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님의 그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지 대학에 가야 된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수생 문제는 사실은 입시 판도를 흔들 만큼의 변수는 없다. 네.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게 좋겠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 김 선생님은 현장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여전히 재수생이 위협적인 존재인 건 분명한데 윤 선생님 분석에 따르면 그 재수생들은 원래 고3 때도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좀 더 자기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원래 상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재수생이라서 이 1, 2등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공부를 고3 때도 1, 2등급 비슷하게 했던 친구들이라서 다시 찾아간다는 건데 지금 고3 입장에서는 우리 자리를 뺏어가는 건 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재수생 강세란 말을 자꾸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최근 재수를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거나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비중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교육 현장에 계신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소득 차이에 대한 교육 비용 지출이 능력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윤 먼저 선생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창민 의원이 이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와 기타 자료들을 이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원래 1학년입니다. 63%가 소득구 10구간에 있다. 소득군이. 소득구는 어느 정도냐면은 월 소득 인정액이 949만 원입니다. 근데 10분위는 1,424만 원입니다. 서울대 입학생 신입생의 63%가 월 소득이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이 고소득층이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는 부유층 비율이 3년 전에는 46%였는데 지금 올해는 84.5%로 네. 3년 사이에 38.7%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할 때 스카이 대학의 의대 신입생은 74%가 소득구 10분위에 있는 네. 이 고소득층이고 그리고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니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그래서 어떤 국가 차원의 이 출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회 균등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냥 막연히 개선해야 된다가 아니고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이 교육에서부터 양극화 또 소득에 의한 대물림 현상 이런 것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예비 고3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고3들은 학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대상들입니다. 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활 기록부상에 활동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고3은 1년이 없고 내년에 고3이 되는 지금 고2들은 2년 동안 활동한 것을 적을 게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입시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반영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입시에 지금 현 상황이 반영되어서 변경이 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대입 제도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김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 내년 2022 입시의 그 변화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선택형 수능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다음에 또 이제 기하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경북대 이제 공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면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이 제2외국어에서 아랍어가 로또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아랍어도 역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것.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얘기로 들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이 내신과 수능의 영향력이 올해보다는 더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 추천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에 이제 체제를 신설합니다. 네. 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이라든지 뭐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의 그런 일반의 체제를 신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내년은 이 내신과 이 학생부 이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선생님들께서 평가해 주신 교과 이외의 활동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당락을 판정할 만한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수능 성적의 최저선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수능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때 활동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는 어찌되었든 수능 잘 쳐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보면은 이 표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고2부터는 방과 후 활동 이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연간 한 개 30자 그것도 기재할 수 있고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기재 금지, 뭐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기재 쭉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 중3은 보면은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하던 것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줄에 쭉 미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은 자, 현 중3은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잘 모르니 제 제자가 아이가 중3인데 선생님 좋은 자기소개서 모금 담은 샘플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자네 아이 학교 갈 때는 없어지네 이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또 16개 대학은 정시로 무조건 40% 이상 뽑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원래 고2들이 내년에 대학에 갈 때 좀 더 일찍 당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쭉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가 베이스다. 이 말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충실히 따라하고 중간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부 이 교과를 잘 관리하면 수능도 잘 치고 교과와 수능을 잘하면은 수시 정시에서 다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 이 생각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2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김 선생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신의 중요성은 이미 올해 입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올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들과 이제 교수들이 학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그전에는 학생의 이제 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는 가려진 상태다 보니까 이 학생부 등급에 의해서 이제 이 학불이 이제 결정되는 요소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그게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11개월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정시가 대폭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올해에 비해서 한 3,6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더욱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아, 정시에 이렇게 문호가 넓어지니까 나도 이제 정시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2020 작년에 이 정시 서울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그런 주요 입시 결과를 보면 어떠냐 하면은 졸업생이 이 합격자의 한 70%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 70%를 넘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예비 고3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탐구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탐구 영역은 특히 다른 영역보다도 졸업생과의 학력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기출 문제에 빨리 익숙해지면서 문제의 유행을 좀 익히기를 바랍니다. 네. 윤 선생님, 이번 겨울 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가 한 30년 이상 이 고3이나 수험생을 상담하고 이래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 본고사, 학력고사 때는 우리가 흔히 공부하면 영어, 수학 했는데 지금은 최상위권의 경우, 중위권도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주 원인이 국어와 탐구입니다. 네. 사실 영어, 수학이 모자라서 뜻을 못 이루는 경우는 국어 탐구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학 동안에 탐구 과목은 지금 두 과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교과서적인 기본을 좀 오래 음미하고, 지금 우리는 자꾸 이 방학 때 또 학생들이 학원 같은 데 다닐 텐데요. 이 문제는 알아놓으면 꼭 나온다. 뭐 기출 문제 족집게, 사실은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본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다 자신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반론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거든요. 네. 출제위원들이 그 창작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이 공부 방식이 빨리 많이보다는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제대로 되짚고 곱씹어서 이 기본 개념 원리를 다지면은 고3 올라가서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을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자, 내년 봄도 지금 예상으로는 비대면 수업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나름 학교 현장에서도 지난 시간을 보내면서 노하우도 개발하고 이제는 좀 나름 익숙해졌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어떤 학습 방법이 있다면 김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사의 눈과 마주치면서 입으로는 설명하는 내용을 반복을 하고 손으로는 필기를 하는, 요약 정리하는 이런 학습법, 즉 입체적 학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교사의 눈과 마주치면서 입으로는 설명의 내용을 반복하고 손으로 필기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 수업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라든지, 그다음에 필기구를 제외한 다른 물건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상과 침대는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잠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선생님. 예,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학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네. 한번 여러 방법을 제시해서 성공적이었다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학원에 가가 미리 배우고 선행학습, 수업 시간에 잼이 배웠다고 또 늘 딴짓하고 졸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면 학원에 가고, 네. 이런 패턴으로 공부해서 굉장히 시간과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요소가 많았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은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어떤 단원을 방송 수업으로 들어야 되면 오늘 저녁에 그 단원을 반드시 미리 읽어본다. 5분만이라도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밑줄을 친다. 아, 내가 뭘 모른다 하는 걸 딱 알고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가에 중점을 두면 집중도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듣고 난 뒤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서 다음에 학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해서 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표시를 하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해 위주의 중점을 두면서 이해되고 안 되고를 구분해 놓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만나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선이해 후 암기 이게 생활화되면 좋겠고 또 비대면이 많아질수록 자기 주도 학습만 되면 학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생활의 불규칙, 수면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의 그 전제 조건이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도적인 이 생활 습관을 좋은 습관을 확립하면은 공부도 전도된다. 그리고 특히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개입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학생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후에 스스로 평가하고 또 고쳐가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완성돼가는 이런 방법을 함취해 보면은 이 온라인 시대에 좀 적극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 과정 중에 못다신 말씀이나 부탁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먼저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제 23일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비 고3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불과 이제 11개월 남겨뒀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년에 이제 정시의 문호가 넓어지지만 실상 그것이 재학생들의 몫이 커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학생들은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에 두고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창체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다 이제 이 강화시킬 수 있느냐? 강화시키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교과 내용도 그렇고 동아리 내용이나 여러 활동들을 보다 확장, 심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입시 정보 많이 아는 집에서 아이가 반드시 좋은 학교 가지 않습니다. 입시 정보 부모님이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이 손해보는 제도는 없다.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이 내용들을 잘 공부하는 게 좋겠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윤희련 지성학원 진학지도실장님,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기소하면서 또다시 제19감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기준을 생각한 듯 96만 원 정도의 접대를 받았다고 계산한 2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셈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최근까지 판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단 1%라는 것을 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기 식구를 감싸주는 우리의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권력의 과도한 독점적 행사일 뿐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미화된 말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여권은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요한 법안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어물쩍거리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사람 대접을 받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후순위로 밀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정부인이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중대재해 현장으로 나서는 노동자들은 누구의 식구입니까?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